여러분 혹시 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물건이나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험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한테 익숙했던 무언가가 어떤 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험 말입니다. 범죄 사건이요. 상상해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정말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실제로 평화롭던 어느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먼저 그 시작점이 된 곳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2006년이었어요. 3월 14일에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신곡 약천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도 다른 마을들처럼 주민들이 봄철 농사 준비에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김 씨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업하는 데 한창이었어요. 사실 이 김 씨라는 사람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척이 퇴비살포 작업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왔던 거예요. 이왕 온 김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김 씨는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갈증을 느껴요.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일을 하고 있던 이 밭 근처에 이 마을 주민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었던 이 사진에 보이시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이 우물가로 향했고요.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오던 물이 그날따라 굉장히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배관 통로를 꽉 막고 있어서 수압이 약해진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문제겠지 생각을 하고 김 씨는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물을 모아서 한 번에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가지를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 자세히 봤더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김 씨는 처음에 내 머리카락인가? 왜 머리카락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남자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생머리였습니다. 여자 머리카락이었죠. 이미 여기까지 너무 섬뜩한데 김 씨가 이 우물에 보면 뚜껑이 있거든요. 이 뚜껑을 열고 그 안을 이렇게 살펴봐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표면이 너무 곱고 하얘서 처음에는 사람처럼은 보였지만 누군가 마네킹을 장난삼아서 넣어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세가 이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였고 생김새가 너무 사람 같아서 결국에는 손을 뻗어서 만져봅니다. 뭐였을까요? 여지없이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곧바로 그는 마을 이장인 최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근데 이 최 씨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서 산불 감시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최 씨에게 아니 우물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기 쉽냐고요, 이런 일을. 그래서 그냥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겠죠?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 씨가 급히 우물가로 향했고요. 김 씨와 함께 그 물체를 건져 올려서 확인을 했는데 마네킹으로 보였던 그 물체는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악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요.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은 그 즉시 국과수로 옮겨서 부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인 우물과 주변을 감식을 해요. 신원을 확인해보니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던 24살의 김양이었어요. 직업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젊은 여성이죠. 기록을 조회를 해봤더니 이 우물가에서 발견이 되기 며칠 전이었던 3월 9일에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가 되기 전날이었던 8일에 부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방문 교육을 마치고 귀가 중이라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던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수업 다 끝났어.
이게 마지막 통화였던 겁니다. 이 이후로는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진 거였죠. 평소에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외박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고요. 직장 집 이렇게 성실하게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집으로 가고 있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실종됐던 딸이 며칠 뒤에 우물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처음에 조사관들은 이 범인이 피해자를 우물 안으로 빠뜨려서 익사시켰을 것이라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물 깊이가 굉장히 낮았어요. 익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7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목에 졸려진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즉 누군가 범행을 저지르고 우물 안에 유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부검을 해보니까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몸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 등은 발견이 되지 않죠.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경찰은 가해자가 처음에 성폭행 시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미수에 그치고 결국에는 살인 후에 유기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왼쪽 귀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조금 있었습니다. 소견에 따르면 차고 있던 귀걸이가 강한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긁힌 자국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생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 이 피해자의 윗속에서 음식물이 검출이 되는데 그날 방문했던 학생 집에서 대접받았던 키위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범행 날짜까지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에요. 사람 위에서 이제 음식물이 소화되려면 걸리는 시간이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거든요. 그러면 김양은 당연히 실종 당일에 바로 변을 당했다고 봐야겠죠. 최초 발견 현장이었던 우물에서는 별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부검과 감식을 끝낸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은요,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수사에 초점을 좀 맞춰보기로 해요.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아파트, 그리고 우물 인근을 집중적으로 탐문을 하거든요. 혹시 뭐 사건 당일에 김양을 봤거나 수상한 사람이 있었거나 이런 걸 본 목격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경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이었어요. 여기 지금 자막도 나와 있네요. 사건 당시 실제 피해자의 차량. 이 우물에서 남쪽으로 한 7,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동해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그 체육관 주차장 앞에 수도가가 있거든요. 그 수도가에서 김양 소유의 차량입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이런 조그만 경차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소유의 차량이 발견이 된 겁니다. 빨간색 마티즈. 실종 당일에 타고 나갔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차 내부에서 피해자가 입고 나갔던 옷가지와 속옷, 그리고 그녀의 소지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건 차량 내부가 누가 막 뒤져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품들이 다 이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이 어떻든 이 차량을 뒤지고 이 수도가에 놓고 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냥 그 사람이 범인이겠죠. 차량 내부에서 아주 소량의 DNA만 발견이 되더라도 사실 범인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수사가 막 빨리빨리 진행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관에 봉착합니다. 차량 그 어디에서도 제3자의 흔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애초에 수도가 근처에 차를 유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범인이 이 피해자의 차량 내부와 외부를 물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바람에 지문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물건을 뒤진 듯한 흔적 이외에는 머리카락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나? 초범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찰은요, 이 마티즈 차량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요, 부곡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수업을 했어요. 여기는 우물과 차량이 발견된 체육관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정확히 중점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이 피해자가 부곡동에서 방문 교육을 마치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범인이 덮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부곡동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유기를 했잖아요. 한 곳에는 시신을 버리고 한 곳에는 차량을 버리고. 이건 역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범인의 어떤 술책으로 판단을 했었죠. 수사 결과 피해자의 차량이 마을 우물 근처의 도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 차가 이렇게 가던 방향이 피해자의 집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범행이 저질러지고 유기되기 전의 모습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 당시에 이 카메라가 산불 감시 카메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불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는 운전석에 누가 앉았는지 식별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식별됐으면 범인이 잡혔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우물입니다. 마을 이장 최 씨 있었죠. 이 마을 이장 최 씨는요, 뚜껑이 있는 우물에다가 대담하게 이렇게 유기를 해놓은 걸로 봤을 때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굉장히 밝고 이곳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피해자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 중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섭니다.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은 물론 마을 주민과 인근에 거주 중인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데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시골이잖아요. 시골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에는 뭐 차량용 블랙박스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CCTV도 이렇게 막 깔려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범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증거 하나도 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결국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도 없이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이 동해 씨가 또다시 발칵 뒤집혀요.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6월 1일에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늦은 저녁에 부곡동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했던 40대 여성이 괴한으로부터 납치를 당한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범인이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교사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 사건에 대해서 예상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범행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심지어 차도 김양 사건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여성을 또 버려두고 가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3개월 전에 김양이 발견됐던 약천마을 우물 근처였어요. 이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거는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한 사건이 벌어졌고 3주 정도가 지나서 부곡동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피해자 역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빨간 차를 타는 여성이었어요. 사건 당일에 이 피해자는요, 남편하고 외식을 하고 거주지인 이 부곡동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은 이제 차량에서 친정 식구들하고 통화를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차문을 탁 열더니 피해자를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막 저항을 했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이제 너무 저항이 셌던 건지 당황해서 인근 골목으로 도망을 쳐요. 당시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군인이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비명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막 범인을 쫓아갔대요. 근데 결국엔 놓쳤다고 합니다. 미수이긴 했지만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건의 강도 높은 범죄가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 두 사건과 앞선 김양의 사건은 명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이 사건을 좀 띄울게요. 이게 아파트를 위에서 본 거거든요. 부곡동 아파트. 첫 번째로 이 세 사건 모두 다 부곡동에 위치한 반경 150m 내의 아파트 단지에서 밤 9시 전후의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김 씨가 수업을 마친 뒤에 그 아파트에서 차량에 탑승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세 명의 여성들 모두가 혼자서 차에 타거나 내리려다가 범인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 다
빨간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빨간 차량이 의미하는 건 뭘까 좀 찾아봤었는데, 보통 범인이 첫 번째 범행을 성공을 했을 때 일종의 징크스로 그 다음 범행도 앞선 것과 동일한 방법이나 대상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빨간 차량만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동일범이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다 키가 150cm 전후였고요. 체구가 굉장히 작고 가냘픈 사람들이었어요. 더불어서 이 범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완력만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 이 점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죠. 특히나 이 김씨 사건과 첫 번째 미수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동했던 동선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 세 개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동일범이 맞다면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미수 사건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피해자의 차량 룸미러에 제3자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확보한 겁니다. 아마도 이 범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머리가 룸미러에 부딪히면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려서 빠진 것으로 보였어요. 자, 경찰이 이 머리카락에서 DNA를 얻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범자, 강력 범죄자를 비롯해서 김씨 사건에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까지 다 DNA 대조 작업을 거쳤거든요. 근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 한 건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 용의선상 밖에 있는 놈이에요, 이 범인이. 결국에는 이 세 사건 다 범인 검거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건 다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범인이 누구라고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정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적으로 좀 추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세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가정하에요. 먼저 부곡동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범인은 그 인근의 주민이거나 그 일대 지리에 밝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냘픈 체구의 여성들만 목표로 삼았다고 볼 때 본인도 그렇게 체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로지 내가 힘만으로 범행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만 목표로 삼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상들이 그런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다 불특정한 다수의 여성들이었죠. 자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상심리, 욕구 혹은 충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법이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초범은 아닌 것 같은데 용의선상에선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전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다 미수에 그쳐요. 이런 걸 보면 이 범인이 그렇게 체력이 좋지는 않거나 연령대가 높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그나마 의미가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학습지 교사였던 김양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누군가 나를 자꾸 쫓아오는 것 같다. 누가 자꾸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촉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가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느낌이 뭔가 이상할 때는 그 촉이 거의 100%였어요. 아마 그때 김양이 느꼈던 그 촉이 사실 이 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지 교사가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방문을 해요. 아마 이 아파트 단지 자체에 익숙한 누군가가 그녀의 이런 매주의 패턴을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 3월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24살이면 진짜 정말 앞길이 구말린 진짜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딸의 퇴근을 기다렸던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해경찰서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요.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